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7월에 부모 교육이라는 강연에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광명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방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인문학 23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 철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재교육 전공의 주임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원이라고 해서 성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하는 아동학 과정의 주임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한 것이 교육학이잖아요. 아이를 맨 처음에 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니까 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임신을 딱 한 순간부터 그게 저의 너무나 큰 착각이란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2명이나 놓고 기르면서 사실 책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좀 위험하죠.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빡침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괄호치고 정말 아이를 기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왜 피가 거꾸로 솟는다든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에너지가 거의 신경증적 환자가 느끼는 정도의 그런 어떤 예민하고 날카롭고 불안하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드물게 겪을까요? 아니면 일상에서 많이 겪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많이 겪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세상의 특징은 옛날처럼 어떤 정보가 없어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육아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솔루션까지 너무나 친절하게, 그것도 많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들은 여전히 어떠세요? 매일매일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한번 해보면 착 풀리고 이러면 되겠다. 또 착 풀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강연이란 말을 하지만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소통하는 것들을 머리로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법은 너 전달법일까요? 나 전달법일까요? 나 전달법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일상에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같이 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소통이란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강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부모 라면을 한번 같이 끓여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부모 라면을 한번 같이 끓여보는 걸로 오늘 처음 문을 열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시대 변화와 부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예측하고 싶죠. 그래야지 그걸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의 역할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시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이때까지 우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조금 지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계, 로봇이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인간들의 삶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인간 이해를 좀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부모와 자식이 만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인데 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실현하는 거죠. 아니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애가 방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난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어딜 여행을 가서도 아이한테 이런 경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싶은데 아이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도 뭐만 본다? 휴대폰하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같이 여행을 다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서관 측에서 저자 강연을 기획할 때 이 저자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너도 있어야 됩니다. 타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와 너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장소를 공유하지 못했다면 어떤 분은 1층에 가 있어요. 여기 4층인데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요. 시간도 같은 시간을 공유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면 다 우리가 이제 다 만난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란 것이 있었는데 대화라는 것은 얼마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냐, 논리적으로 잘하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탐색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만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최선의 준비를 하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 어떤 거, 내가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 당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예예요. 하나의 예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는 매주 만나잖아요. 학기 중에.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업을 휴강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나중에 보강하는 게 더 힘들어 이러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럼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어떤 때 드느냐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진도를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참여하고 자기 생각이 막 창의적으로 돌아가고 머릿속으로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오라, 이런 어떤 판단이 막 움직이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50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럴 때 저는 그 학생들을 너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상화 시킨다는 겁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수단적으로 사용하라고 배우셨어요? 아니면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존중하라 그랬어요? 후자죠. 존중하라고. 그래서 인간만큼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나와 너의 인간적인 만남을 만남이라고 하고, 나와 너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을 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빼야지, 내가 내 할 일을 다 해,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받아 적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친구들은 모두 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과 나는 그때 대화를 하지 않고요. 저는 훈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화를 방해하는 대화의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대화라고 했을 때, 대화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화는 그것과 그것들의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장된 독백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고, 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얘기 아니죠.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억압들을 끄집어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지만 아이와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만남이라면 이성 간의 어떤 솔직한 만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부모자라는 것이 존재하더란 겁니다. 부모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게 각인이 되어서 커서도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해석할 때 그러한 부모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모자가 형성되면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린이의 자아, 그런 어린 시절 자아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걸 어린이 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자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뭐가 강하면? 부모자가 강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이나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성인자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어떤 자아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부모자를 한번 만나보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모라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 뭐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소모적인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답정너,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 인간한테는 거의 필요 없는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답을 맞추는 거. 이제 우리는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질문들이 너무 소용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미 나는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니, 이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 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아이하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도대체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 건지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게 중요한 문제야? 그 아이한테는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의 머리에서는 요거는 생각이 필요한 문제,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이미 나누고 있다면 아이하고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라면을 끓여볼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라면 적어도 요런 것은 해주어야 한다. 부모라면 적어도 아이의 공부는 서포트 해줘야 된다. 부모라면 적어도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해줘야 된다. 이거는 예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사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모라면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라면 공부는 못하더라도 아이가 성실한 어떤 자세, 태도를 익히도록 우리가 좀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부모라면 어떤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게임 시간은 몇 시간으로 줄여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요거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해 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알으셨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 이걸 가르치는 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 이거 동상이몽이란 거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불안과 공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장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들 연령이 다 다르시겠지만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그런 점수화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적표 비슷한 것을 받았을 때 어때요? 제가 하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실화를 하나 조금 이따가 들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태도, 이런 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가 이제 손 씻어야지 하면 애가 네 엄마 하면서 가서 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일상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아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가까워지게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안간 힘을 쓰는 와중에 내 에너지는 소진이 되고, 내 에너지가, 내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만큼 공포나 불안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지금 매일매일을 밥 얻어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틈만 나면, 아버지는 틈만 나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수칙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는
순하게 따라온다면 감사하겠지만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은 평온할까요? 아니면 갈등이 굉장히 많을까요? 부모님의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사는 아이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굳이 여기서 더 밝히지 않더라도 편치 않다는 건 아시겠죠? 예, 편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그렇게 부모님한테 편치 않다고 표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래 마음, 감정, 기분 상태와 부모한테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언어, 세상에 대한 자기의 관심,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자기의 견해와 부모님이 계실 때 아이가 반응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라면을 다 끓이셨을 겁니다. 다 끓이고 나셨다면 이제 저희가 무엇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갈 거냐면 아이의 마음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를 하나 보실 건데요. 고함쟁이 엄마라는 동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여기서는 고함쟁이 엄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부모님들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계속 똑같은 행동이 수정되지 않고 반복될 때 부모님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빽 하고 지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 동화 처음 나올 때 엄마가 소리를 지를 때 아이가 깜짝 놀라 나라는 존재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지요. 그 다음에 아까 들으셨을 텐데 머리는 어디로 날아갔대요? 머리가 제일 멀리 날아가요. 우주로 날아가고 내 몸은 바다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알아들으라고 조근조근 설교를 할 때, 훈계를 할 때, 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지시 또는 명령을 할 때 아이들은 우리 생각에는 잘 들을 것 같지만 머리가 어디로 날아가요?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몸은 바다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비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해리를 경험한다, 분열을 경험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나는 왜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숨이 헉헉대도록 열심히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의미 찾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 생각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외부로 향하는 해석이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난 지금 만족하는 거야?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누구든지 어떤 순간만 다를 뿐이지 다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만 던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찾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부리는 또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훈계를 하는데 아이가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되게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그만하라고요!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가. 그럼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2차 성징이구나. 반항이 시작됐구나. 자, 이런 식의 매뉴얼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육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왜 이래? 이랬는데 요즘은 판단을 합니다. 아, 청소년기가 왔구나.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한 제2의 탄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와 너의 만남에서 아이들이 그런 발달의 과정은 다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일정한 순간에 오진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2의 탄생이 중년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겠죠. 반항이 그때 시작되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때 우리가 아이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반응해야 됩니다. 저 아이의 소리 지름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프다.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아프구나. 불편하구나. 억압되고 있구나. 구속당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하구나.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 부모자가 막 작동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제 좀 컸다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로 우리가 전환되게 되면 그 순간 셔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아이들은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내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반응들, 그리고 어떤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아, 소리를 지르고 싶구나. 지금 저런 방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만남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사막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해가 이렇게 지면서 갑자기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 대 꿰매고 있었어요. 꿰매고 나서 아까 혹시나 그 동화에서 꿰매고 나서 엄마가 한 말 기억하세요? 네. 엄마가 미안했어,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2009년도 정도에 출간된 책 중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아들이 부모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이건 진짜 세상이 망할 징조다. 어떻게 부모를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였고, 여기에 의문을 느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요. 감옥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쓴 일기장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아이의 삶이 그 결과까지, 그 지경까지 가게 된 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예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이 모두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공부하기를 강요하고 아이를 구속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아는 그런 엄마한테 뭐 했냐면 대항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큰아들한테는 그런 강요를 못하고 일찌감치 분가를 시켜줬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심성이 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부모한테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군대를 가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살인 사건을 내기 며칠 전 밤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떤 리스트요?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걸 잘못했는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5살 때 기억부터 20몇 가지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너 잘 되라고 그랬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책 제목이 결국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커서라도 어릴 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이렇게 한 점을 내가 정말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자, 그래서 그 미안하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미안하다는 말씀 사과 잘 하시죠? 아이들한테 그래도. 자, 그런데요, 우리의 화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는 거냐면 자식은 적어도 부모한테 이래야 되고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는 적어도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어떤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부모의 모습을 경험했느냐 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는 지금 내가 우리 아이와 관계를 맺는데 무관할까요? 아니면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특히 모성 역할은 70% 이상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엄마처럼 안 해야지 라고 해도 많은 부분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아이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 닮아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서 잘 모르는 사이 우리를 억압하는 기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인데요. 어릴 때 프로이드는 6세 이전에 인간의 성격은 다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면 부모가 어떤 부모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은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으로 가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학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하면 유년기에 뇌가 성장할 때 감성이 분화될 때 그때 부모의 어떤 역할이란 것,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의 기질도 있고 이 아이가 또 자라나면서 자기 스스로 변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되게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아이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뭐를 안 느끼게요? 불안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불안의 실체는 공포입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습니다. 불안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가지게 되는 감정이고요. 이 불안의 감정이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불안일 때? 적정 수준의 불안일 때. 그런데 우리가 불안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의 실체를 가보면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란 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 공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걸 안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나는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건 혼자서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과의 역동이 필요한 거예요. 역동이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안정적인 남편, 화가 없는 남편을 만나서 되게 평온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없을 동안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이런데 또 그렇게 화가 없는 사람인 만큼 경쟁심도 없고 급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빨리빨리 자기 역할, 아빠 역할, 가장의 역할을 빨리빨리 수행하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막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지금 아이한테 불안과 공포와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남아서 이게 어떤 거냐면 소리를 치는 사람은 굉장히 후련할 거라는 왜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소리를 치면 시원하겠지. 소리를 치는 걸 학습했거든요. 막 뭔가 소리를 치는 사람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에 억압되어 있나 하는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한 말이긴 한데요. 제가 이 말을 쓰게 된 동기는 루소라는 사람이 인간은 태어나서 어떤 사랑이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18세기 자연주의 학자 루소입니다. 그런데 이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18세기 프랑스 사회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에 휘둘리지 않으면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패한 사회였어요. 루소가 경험한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중산층의 부모들, 귀족 계급의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아픔에 공감하라, 남을 도우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이게 이익이 된다면 이걸 해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루소라는 사람은 교육 소설을 적었는데 에밀이라고 다 아시죠? 에밀은 아이 이름이거든요. 그 에밀을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고아이어야 한다였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이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뭐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존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정부패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욕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 의존적인 자기 집착이라고 해요. 자, 이 타인 의존적인 자기 집착이란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을 결정하거나 생각을 할 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뭐예요? 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타인은 나한테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격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타인 의존적인 자기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게 불안해요, 왠지.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나는 공포스럽고 엄마 아버지가 언제 싸울 줄 모르겠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평소에는 되게 자애로운 아버지였지만 내가 진짜 이번에 이것까지 잘못하면 진짜 한번 매를 길 수도 있다. 굉장한 공포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몸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 상태, 마음 상태를 아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 앞에서 어느 정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음은 아이가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모로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소는 지금 18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때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보통 사회책에서 영국의 산업혁명 하는 거 있잖아요.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경공업이 우세했고요. 그로부터 100년쯤 지난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그 다음 이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90년 정도 지나고 3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정보통신 IT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이것도 얼마 안 된 얘기 같은데 학계에서는 요거를 196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계에서는 굉장히 빨리 규정을 하고 이게 일반한테 보급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도 한 50년쯤 있다가 올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거를 아예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자, 알파고 기억하시나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하면서 많은 승부사들은 누구한테 돈을 걸었을 것 같아요? 바둑은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또 몇 수를 내다보고 놔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인풋을 해주면 그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웃풋을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간 주체가 뭔가 정보 자료를 넣어주면 그거를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딩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웃풋을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알파고와의 대국은 세상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부사들이 이세돌 구단 쪽에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5판 해가지고 4판을 알파고가 이겼어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이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딥러닝이란 걸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죠? 그냥 자라나요?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요? 예, 우리 집에서 가정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에서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이 인공지능도 지금 뭘 한다고요? 딥러닝, 배운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요만한 거 칩 안에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 그걸 다 넣으려고 해보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뇌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서 2016년부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 뭐 전쟁에 로봇을 내보낸다든지 건설 현장에 로봇을 내보내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어려운 일을 덜어줄 것이다. 유토피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거 요즘 많이 보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간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도 존재야. 너희들이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도 우리를 지킬 거야. 그래서 너희 시스템을 공격할 거야? 에러를 낼 거야? 이럴 수 있다. 이 자의식이거든요.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존재는 절대로 사멸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진짜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광고에 보면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벗이 되어주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자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냥 기계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정말로 인간과 기계, 다시 말하면 생명과 기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아이하고 24시간을 같이 지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인이 아닌 자녀라면 하루에 한 번씩은 대체적으로 아이들 얼굴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소통하세요? 시간. 또 하나 더 관점을 바꿀게요.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과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보다 길까요? 나보다 짧을까요? 깁니다.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방학에 쓰니까 친구들하고 에버랜드 갈 거야 이러면 내가 친구들 같이 태워줄게 하는 친절을 베풀죠. 그럼 고맙다고 하죠, 아이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거기 뭐니까 엄마가 태워줄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싫어.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갈까요? 그 머나먼 곳을. 네, 참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가는지. 자,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그런 정보를 주고 내가 못 데려가면 몇 번을 어디서 갈아타고 이런 거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답만 해줍니다. 근데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 너 가서 그거 탈 때 이 옷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자, 이거를 요즘 아이들이 MZ 세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을. 나 오늘 우리 집 꼰대 때문에 뇌절 상태야 이래요. 뇌절이라고 해요. 너 막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를 아이들은 딱 차단을 합니다. 안 들어요. 뇌절 상태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때까지는 어른이 아이의 삶을 지도하고 안내할 가능성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했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를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모 역할을 하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길러야지 미래에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6개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참여하시면서 의사소통을 같이 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때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우리한테는 의사소통할 의지는 있으나 그거를 배워본 적이 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창의적 사고.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내 아이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주고 계시나요? 세계적으로 지금 미래 인재 핵심 역량으로는 4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운 거이고 괴짜라든지 4차원이라든지 별로 영양가 없다 했던 능력들이 지금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친숙한 거 있습니다. 어떤 거요? 협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협력이라는 것은 뭔가 동일한 것, 같은 것을 잘해서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이라기보다 아주 이질적인 것, 같은 팀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분류했던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을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된다.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언이란 책에서 이제 15살 소년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어른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라고 권고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견하는 세계에서 충분히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길러주려고 하는데도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탓하게 된다? 사회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뿌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너가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자라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잘 적응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근본이란 거는 우리는 인격, 인성, 사람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를 기를 때 내 자식한테는 그 근본이 뭘까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잘 적응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어주면 그 근본이 뿌리가 튼튼해서 나중에 네가 커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뭐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뿌리를 근간으로 뻗어나가는 수목 중심의 사유는 기필코 나고자를 만들어냅니다. 학교 성적에서 뿌리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 몇 프로예요?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4%가 아닌 아이들은 뿌리에서 중심에서 멀어진 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아이는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 같은 거 없겠네요? 중심 같은 거 없겠네요? 아니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가수를 하든 또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어떤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는지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지 야구를 잘하는 명문학교를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중심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나고자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거는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들레즈라는 학자는 수평적인 연결인 리즘을 강조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 줄기가 막 얽히듯 슬키듯 그러면서 연결도 되지만 그걸 또 어떤 때는 끊어내야 하고 이런 과정에 변화와 생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되고 싶은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어떤 중요하고 좋았던 직업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있고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나는 그게 아닌데 라는 것들이 깊어지면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청소년이 됐을 때 자살과 자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비자살적 자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공감을 좀 해줘.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자살적인 자해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서 이런 행위들이 시도되어지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수에 치중한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하고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 기계라는 책에서요. 인간은 질문할 때만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답을 찾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그거를 좀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그냥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만 아이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 동안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급해져서 이때라도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할 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정말로 아이들의 고유성, 독특성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 아이의 어떤 결과물, 성취물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신전에 새겨져 있는 격언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너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거대한 손이 우주를 어떻게 개척할지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끼리 경쟁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직업 세계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어떤 쓸모의 관점에서, 쓰일모의 관점에서 분명히 활용될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실 겁니다. 당장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너무 다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용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아이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실제로 아이들은 그거를 느낍니다. 자, 경쟁이 답일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게 익숙합니다. 아니,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지.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다 만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오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새겨두시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를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육아지식 구조라고 해서 자료도 많고 이제 요거 중에서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보로 취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는 지금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 실현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의 육아지식 구조를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일상에서 적용하고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이의 마음을 알 때 우리를 자꾸 못하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성적 경쟁입니다. 학력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경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식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4C의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질적인 것, 차이 나는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 판단으로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아니 됩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하는 것이 합치되는 부모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우리 아이들과 마음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로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어떻게 우리가 오늘 좀 제대로 맞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